반갑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지요? 예, 지금 태풍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했습니다. 일본 남쪽 쪽에 태풍이 지금 발생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현재 4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1951년 세계적으로 기상 태풍에 관련된 관측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11월 달에 태풍이 4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4개가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 7년 전에 8월 달에 4개가 동시에 발생했거든요. 왜냐하면 8월 때는 해수 온도가 높잖아요. 여름이니까. 한참 여름이니까. 그래서 태풍이 8월 달에 4개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지금 11월 달인데 보통 같으면 지구 온난화가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현재 산업혁명 이후에 1.2도 올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2000년 이후에 더 빨리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11월 달에는 춥잖아요. 겨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수 온도도 낮아지는데 근데 이것이 지구 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1.2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해수 온도가 이게 차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영향도 있고 그다음 현재 라니냐입니다. 지금 현재 엘니뇨가 있고 라니냐가 있죠.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라는 뜻입니다. 남자아이는 어떻습니까? 활달하잖아요. 남자아이는 활달합니다. 저번에 코로나19 우리 시전 한 2, 3년 정도 할 때 그때 우리 밖에 사람들도 못 만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166명의 청소년들을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남자들의 뇌가 쇠퇴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죠. 활동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남자아이들은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뇌 발달에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남자아이들은 활달하죠. 활달하면 어떻습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엘니뇨는 남자아이 뜻입니다. 남자아이.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어디? 페루, 저 남미죠. 거기에 있는 해수 온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 그게 엘니뇨입니다. 그럼 반대로 엘니뇨가 되면 페루 쪽에 중남미 쪽의 해수 온도는 높아지지만 우리 인도양, 아시아 쪽 이쪽의 해수 온도는 낮아집니다. 근데 라니냐는 여자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루 쪽에 있는 쪽, 중남미 쪽 그쪽이 여자아이, 차가워지는 거죠. 차분하잖아요. 여자아이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체로 여자아이들은 조금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갑습니다. 그게 그쪽이 그럼 중남미 쪽이 차가우면 반대로 인도야 쪽, 아시아 쪽은 뜨거워집니다. 현재 라니냐가 지금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라니냐의 영향으로 지금 우리 인도양 쪽, 이쪽 아시아 쪽이 해수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11월 달에 발생하게 된 것이죠. 4개나. 보통 11월 달에는 태풍이 2개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 조사에 의하면 태풍이 지금 보면 1월 달에 0.3개, 2월 달에 0.3개, 3월 달에 0.3개 이랬는데요. 8월 달이 제일 많습니다. 5.7개 정도 발생했는데 예년에. 근데 올해는 6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9월 달에는 5개 정도 발생하는데 올해는 8개가 발생했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조금 작습니다. 예년에는 3.4개 정도인데 이번에는 3개 발생했어요. 근데 11월 달에 폭발했어요. 보통 2.2개 정도 예년에 이렇게 발생했는데 지금 4개가 발생했죠. 4개가 발생했죠. 그것도 동시에 4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 처음이다. 11월 달에 태풍이 4개 발생한 건 역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이 지구 온난화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한번 가져야 된다. 그러나 너무나 거기에 너무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질 필요는 없겠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비스가 부릅니다. 쉬.
just feel it. 맡겨봐 네 모든 시스템에. You got me saying 우리 속은 좀 더 loud. 나는 fantasy 감각들을 깨워내. 뭐든지 난 멈출 수 없잖아. 네 맘대로 안 돼. 난 No I never care about you. Boy shit. Boy shit. Think no more and kiss me now. Boy shit. Boy shit. Speak no more, just feel me, yeah. I'm born sweet, 천천히 I'm killing it. Sugar ray 중독된 넌 깊숙이. I'm born sweet, 끝없이 이끌리지. 손끝이 닿은 그 순간 시간도 잊고 빠져가. 어지럽게 녹아든 채 너를 삼킨 danger. 난 쉽게 kill you. It's my time. Boy shit. Boy shit. Think no more and kiss me now. Boy shit. Boy shit. Speak no more, just feel me, yeah. I'm born sweet, 천천히 I'm killing it. Sugar ray 중독된 넌 깊숙이. I'm born sweet, 끝없이 이끌리지. Born 쉬. 예. SHHH. 예, 쉬. 우리 뭐 보통 쉬 이렇게 하잖아요. 좀 조용히 해.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포즈도 손가락을 예, 입에 갖다 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조용히 해.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 신호이죠. 조용히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기후 위기, 요거는 조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떠들어야 됩니다. 정치권에 특히 더 크게 떠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정치권에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고함 질러야 됩니다. 떠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떠들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심리적 문제가, 기후 불안에 관련된 심리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 등의 증가에서 지속적으로 불안감이 가중되니까 특히 우리 같은 세대 말고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기후와 관련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같은 저는 57세 되는데요. 제 나이는 이제 살 만큼 꼭 살 만큼 산 건 아니지만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 20-30년 더 진행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2030년에 예, 북극의 빙하가 다 녹고 2050년에 영구 동토층의 빙하가 다 녹으면 그 사이에 조금씩 그 녹는 양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수면도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균과 박테리아, 1만 년 이전에 갇혀있던 그런 세균과 박테리아가 퍼져나가서 여러 전염병을 또 창궐시킬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피해를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 이건 정말 그런 불안에 쌓일 수 있습니다. 쌓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불안에 쌓여서 심리적 고통에 지금부터 시달린다면 미래는 없을 겁니다. 불안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녹화는 13일 날 녹화하고 있는데요. 여기 방송이 나가는 날은 14일이죠. 예, 수능일입니다. 수능일. 제 아들도 수능 시험을 치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시로 지원했는데 수능 최저 학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웬만한 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이 있는데 그 학력 기준을 맞추어야 합격이 됩니다. 내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대 이렇게 하면 요즘 지방 공립대 하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방 국립대가 수능 최저가 높습니다. 서울권 인서울에 있는 대학 못지않게 상위권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만큼 수능 최저가 높은 지방 국립대학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수능 날 긴장을 하게 되죠. 불안에 떠는 거죠. 내가 체제를 못 맞추면 어떨까? 이 불안에 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아들한테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숨호흡을 해라. 천천히 숨을 코로 들여 마시고 그리고 입으로 숨을 내뱉어라. 이걸 한 10번 정도 하면 긴장도 풀리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높아진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능을 젊었을 때 칠 때 이 방법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많은 시험을 또 자격증 시험을 안 쳤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때마다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후와 관련된 이 불안이 생긴다면 이렇게 심호흡을 10번 정도 하시면서 이 불안을 떨쳐내고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행동해야 되겠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한테 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떠들어야 됩니다. 저는 탄소세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탄소세. 부자들이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원으로 기업들에 대해서 친환경 산업 구조로 변화시키는 데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후 위기를 똑같이 아니면 더 먼저 정말 피부로 먼저 와닿는 피부로 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탄소세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래를 한 곡 들어볼까요? 벤이 부릅니다. 바보야. 나는 바보야 이런 너를 떠나보내놓고 나는 바보야 후회하는 거밖에 몰라서 기억 속에 또 조용히 찾아와 너무 사랑한 기억 아련히 떠올라서 가까이 조금만 한 걸음 조금만 다가가니까 그 자리에 내가 갈 때까지만 딴 데 눈 돌리지 마 아픈 그대 나는 바보야 이런 너를 떠나보내놓고 나는 바보야 후회하는 거밖에 몰라서 정말 너무 아프다 가슴 치면서 울고 있잖아 이젠 내게 와줘 바보야 맘에 없는 말인 줄 알면서 너도 바보야 내 맘 알잖아 이젠 내게 와줘 바보야 내겐 너뿐이야 잊고 살 수가 없는 그대라서 가슴 속에 묻은 채 여전히 떠올라서 혼자 살아갈 수도 없게 아직 날 괴롭히네 너 나는 바보야 이런 너를 떠나보내놓고 나는 바보야 후회하는 거밖에 몰라서 정말 너무 아프다 가슴 치면서 울고 있잖아
사랑하는 걸 알면서 나도 바보야 내 맘 알잖아 이제 내게 와줘 바보야 내겐 너뿐이야 바보야, 경제가 아니야, 온실가스야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니까 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진짜 마을 주민 전체가 바보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루과이인데요. 우루과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 교황 천주교 있죠. 그쪽 남미 쪽은 천주교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루과이의 작은 마을 멜로에 교황 천주교의 최고 그 권위를 자랑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방문하게 됩니다. 계획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요거는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순방길과 관련된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굉장히 좀 유쾌한데 슬퍼요. 영화를 계속 보시다 보면 마지막에 슬프다. 삶이라는 게 참 얼마나 이런 삶이라는 게 참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언론들이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이 교황이 지나가면서 그 교황을 따라서 5만 명의 신자들이 따라갈 것이다. 5만 명, 최소 4만 명, 많으면 5만 명. 그러면 5만 명이 멜로 우리 마을에 와. 우리 남해군으로 치봅시다. 우리 남해군에 5만 명의 순례객들이 온답니다. 사람들이 온답니다. 그러면 난리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하나 팔아도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멜로라는 마을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우루과이가 좀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죠? 억수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밀수를 합니다. 브라질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밀수를 하면 관세를 안 내,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싼 가격에 물건들을 팔 수 있으니까 이 밀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인공도 밀수를 하거든요. 근데 자전거로 합니다. 근데 자전거로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무릎을 다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오토바이를 사고 싶은 거기에 밀수하시는 분들, 그분 마을에 있는 분들의 로망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겁니다.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를 그래서 장만하는 게 최고의 꿈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싶은데 아무리 돈을 모아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밀수하다가 잘못해서 군인들한테 찍히면 그 물품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에 누가 온다고요? 교황이 오는데 5만 명의 순례하는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 모두가 이제 한몫을 잡기 위해서 장사를 준비를 합니다. 5만 명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양의 소세지, 빵 같은 밀가루 같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주문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주인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그거보다는 주인공 이름이 비토입니다. 예, 비토네요. 비토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화장실을 만들고 화장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 돼 있죠. 예, 깨끗하기도 하고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무료죠. 공중 화장실이 많잖아요. 그러나 제 어릴 때는 유료였습니다. 몇십 원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화장실이 많지 않았죠. 특히 공중 화장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대체로 밖에서 노상방뇨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부산의 도심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함부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내고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대체로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은 완전히 유로입니다. 남미 쪽도 마찬가지죠.
근데 순례에 따라오시는 브라질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데나 노상방뇨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신성한 길이잖아요. 순례길이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만들면 이거 되겠네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토라는 사람이 돈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화장실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뭐 수세시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변기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변기, 우리 우리 서양식 변기죠. 우리 보통 우리 집에 있는 그런 변기입니다. 그전에는 서양식 변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밋밋한 변기였죠, 그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쪼그려서 이렇게 볼일을 봤습니다. 저 어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앉아식 변기가 있죠. 바로 그 앉아식 변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모으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기 딸은 이 마을에 살기 싫어서 외지로 나가려고 하거든. 외지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딸의 자금까지 그리고 빌리기도 하고 또 손대지 말아야 할 밀수품을 하는 일에 손도 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면서 이렇게 유쾌하게 진행되는데요. 정말 이 비토뿐만 아니죠. 거기 멜로라고 있는 마을에 많은 주민들이 정말 많은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를 보여줄까요? 이 영화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영화 물론 그 결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겠지만 이 소소한 생활입니다. 이 영화가 스펙타클하거나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CG가 화려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소소한 우루과이의 아주 가난한 그 가정의 삶. 그러나 거기 보면 그렇게 저는 불행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죠. 다 남의 군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도시에 산다는 건 저는 도시에 살아봤으니까 사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사시다가 이렇게 기촌이나 귀농하신 분들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그 빡빡한 삶, 정신없는 삶 이런 게 싫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보다는 남의 군이 훨씬 좋다. 물론 제 말이 그렇죠. 소 귀에다가 그죠. 경을 잃는 그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 딸의 경우를 보면 현재 대학교 지금 3학년인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면 참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와서 살지 안 살지는 알 수는 없겠죠. 자기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있으면 또 와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집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빡빡한 도시보다는 이런 남해군이 훨씬 좋습니다. 바다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나름대로 돈도 벌고 이 나이에 도시에 가면 지금 남해군에서 버는 만큼 못 봅니다. 이 나이에는 벌써 이제 퇴직을 준비할 나이가 되겠죠. 57, 58쯤 되면. 근데 이 남해군에서는 저는 당당하게 돈을 벌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다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기후가 점점 나빠집니다. 당연하죠. 기후가 불안해지죠. 그런 기후 심리, 기후 불안에 시달리지 마시고 그거는 아직 완전히 닥치지 않았죠. 조금씩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닥친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까지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이예준이 부릅니다.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이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네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뒤로 넘겨지며 아팠던 일기가 지워지고 있어. 가루내 사진이 모여들고 있어. 버렸던 미련이 돌아오고 있어. 삼켰던 내 눈물이 다시 뱉어지고 뱉었던 그 모든 말은 다시 삼켜지고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네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여기야 우리가 이별한 그 슬픈 페이지. 내 앞에서 네가 서서 울고 있어. 내게 묻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난 네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예, 소설은 다시 썼다가 지우면 뭐 되겠죠. 예,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뭐 소설을 저도 어릴 때 한번 써봤습니다. 예, 어릴 때 제가 좀 뭐 그거는 뭐 옛날 이야기니까 정말 소설 쓰면 재밌긴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뭐 누가 아무도 제가 잘 썼다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제 만족을 위해서 제가 썼던 적도 있는데요. 물론 소설을 다시 지웠다 쓰는 것 만큼 우리 지금 현재 기후 위기 이 문제를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만큼 지금 1.2도가 올라서 1.2도를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낮출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잡아야 됩니다. 다시 써야 되겠죠. 우리 다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많은 고통을 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빠의 화장실 영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뭐 거의 주인공인데요. 비록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죠. 술이나 먹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성공하지 않더라도 어떤 마음을 줄지, 어떤 또 결과를 빚어낼지 이런 영화를 보셔야 되겠죠.
자, 22호 인싱, 23호 도라지, 24호 마니, 그리고 25호 우사기가 지금 현재 일본 남쪽, 필리핀 근처 거기에 이 4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1951년 관측 이후에 최초입니다. 최초로 11월 달에 4개의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올해의 이 4개의 태풍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 22호, 23호, 24호는 필리핀 쪽에서 아마 소멸이 될 것 같고요. 25호 우사기는 일본이 제안한 이름인데 토끼입니다. 토끼처럼 깡충 튀어서 현재 예상은 일본 남쪽이죠. 오키나와 쪽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일본 쪽에 있습니다. 태평양 고기압이 어떤 크기가 되고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사기 태풍이 더욱 북쪽으로 북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모르죠. 그러나 지금 예상은 일본 오키나와 거기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예의주시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대체로 영향은 없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아마 날씨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손잡고 바람도 쐬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이 좀 난다면 요 아빠의 화장실 이 영화, 요거는 우루과이와 프랑스, 브라질 요 세 나라가 같이 이렇게 합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잔잔하지만 바로 우리의 삶을 아마 젊은 세대들은 우리 아빠들의 삶, 우리 아빠들의 삶과 우리 할아버지들의 삶하고는 좀 틀립니다. 할아버지들은 완전히 전쟁의 6.25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았죠. 그리고 그 재건하는 데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제 나이 또래죠. 우리 소위 60년대 보릿고개 세대 이전이죠. 내 어떤 그 삶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빠들의 마음을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요는 개인적인 감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잔잔합니다. 요거는 아이들과 함께 봐도 크게 무방합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가 아빠의 화장실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소개시켜준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매년 11월 19일은 세계 화장실의 날입니다. 화장실. 기후와 관련된 건데 웬 화장실의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화장실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아직도 전 세계 45억 명입니다. 이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엄청난이죠. 엄청난 인구들이 지금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전 세계 5분의 3입니다. 45억 명. 5분의 3이에요. 엄청난 인구들이 화장실이 제대로 된 위생적인 화장실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92만 명은 화장실이 아예 없어서 강, 개울, 들판, 풀숲, 해안가 등에 그냥 노상방뇨를 노상방뇨만 하는 게 아니고 응가도 같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든요. 아니면 그 강도에 오염시키. 그래가지고 각종 세균, 콜레라, 이질, A형 간염,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질병은 목숨을 건진다 해도 발육부진 상태로 영구적 신체 손상이나 인지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기후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 이런 문제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각종 세균, 바이러스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온도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더욱더 창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추우면 그 다음 해에는 풍년이 난다. 그만큼 각종 병해충을 없앨 수 있습니다. 추우면. 그런데 날이 점점 뜨거워지면 그런 문제가 쉽게
지금도 현재 모기가 그죠? 모기가 파리가 아직도 날아다닙니다. 점점 더 기후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장실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런 전염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맞물려서 빙하에 있는 1만 년 전에 갇혀 있는 각종 세균,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사람들, 기후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세계 화장실 기구가 창립되었고요. 2003년에 공식적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19일이죠. 아직은 좀 멀었죠. 조금 며칠 남았죠. 19일 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화장실이 있다는 것. 화장실도 실내에 있죠. 또 그리고 깔끔하잖아요. 그죠? 깔끔하잖아요. 이런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언제든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유럽에는 아예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급하다. 이러면 지하철을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나가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유료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야 됩니다. 우리는 지하철 곳곳에 화장실이 널려 있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까? 온실가스만 줄인다면. 근데 플라스틱을 너무 살기 좋아서 그런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문제죠. 예, 플라스틱의 문제점이 지금 어떤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호주 모나시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게 인과성이 아니고 연관성. 인과성은 완전히 원인이거든요. 근데 그 원인까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못했고 원인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연관성은 있다. 이렇게 내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받은 사람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을 지나 뇌로 흐르는 경동맥 속지방 덩어리를 떼내는 수술이거든요. 그 덩어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그래서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뇌졸중에 걸리거나 혹은 모든 종류의 사망 발생할 위험이 4.5배나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 연관성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네브래스카 링컨대 연구는 좀 더 공포스럽습니다. 후세인 박사라는 사람이 아이 건강을 위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3분 동안 돌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제곱센티미터당 최대 422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21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더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이겠죠. 21억 개입니다. 예, 3분 동안 돌렸다고 합니다. 3분 동안 전자레인지에. 그래서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돌릴 땐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도자기를 이용해서 돌리셔야지 비닐봉지 그대로 특히 어디가 많습니까? 예, 편의점에서 빵 같은 거, 김밥 같은 거 이렇게 사면 바로 그냥 전자레인지에 비닐 상태에서 돌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21억 개입니다. 1제곱센티미터당입니다. 그러면 김밥 하나, 샌드위치 하나 이었으면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분출됩니다. 그걸 먹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4.5배나 높은 위험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죽음과 관련됐을 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인과성은 아직 없습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밝혀냈다는 것이죠. 심각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새끼손가락 걸면서 플라스틱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줄이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디가 부릅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별이 빛나는 밤 하늘 아래 두 손을 잡고 걸었지. 너의 빛나는 모습을 담아 웃음꽃 피우던 그날 언젠간 다시 만날 때 좋은 이야기를 나누자. 기억해 우리 약속해 꼭 다시 만나자. 같은 하늘 아래 우리 둘 잊지 않겠다 약속하자. 새끼 손가락 걸고
사라지던 작년 이맘때쯤에 우산 없이도 행복했지 맞아. 그저 하나의 장면이어도 기억해줄래. 가끔이라도 꺼내볼 수 있게. 언젠간 다시 만날 때 좋은 이야기를 나누자. 기억해 우리 약속해 꼭 다시 만나자. 같은 하늘 아래 우리들 잊지 않겠다 약속하자. 새끼 손가락 걸고 떨어져 있어도 곁에 내가 있던 걸 잊지 마. 우리의 그날 다시 돌아올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간 다시 만날 거야. 너와 나 우리 둘이서 언젠가 마주할 날에 흘릴 눈물을 아껴두자. 새하얀 기억의 끝에 꼭 다시 만나자. 같은 하늘 아래 우리를 잊지 않겠다 약속하자. 새끼 손가락 걸고. 자, 새끼손가락 걸어볼까요? 예. 오른손, 왼손, 새끼손가락을 맞잡아 주십시오. 플라스틱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행동을 우리 모두 같이 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정부가 펼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떠들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용기를 가져야 되겠죠. 대범해져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이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극복해낸 그런 조선 괴담이 있습니다. 시체에게 뺨을 맞은 무사라고 하는 제목의 괴담인데요. 이거는 이완 조선 효종 때입니다. 이때 북벌에 앞장선 인물로 훈련도감 대장을 지내고 뒤에는 우의정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높은 벼슬을 이렇게 한 사람인데요. 이완이라고 하는 이 대감을 어떤 무관이 찾아옵니다. 젊은 무관이 찾아와서 대뜸 자기가 길을 가다가 술 취한 병사가 있어서 뭐 이렇게 시비를 걸길래 이렇게 행패를 부르길래 그것을 말리다가 발로 탁 찼는데 막 그만 그 병사가 죽어버렸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랬더니 이완이 가만히 들으니까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병사를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책임지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자기한테 와서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될 일이시 당연히 사형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젊은 무관이 대뜸 그렇다면 뭐 병사 하나 쫄병 하나 죽이고 내 생을 마감할 바에 큰 인물 하나 죽이고 이름 크게 하면 내고 그래 사형 당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대감을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이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게 허무맹랑하면서도 이거 대범함이 굉장히 대범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병사를 어찌어찌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젊은 무관에게 부탁을 하죠. 그 대신에 다음에 큰 일이 있을 때 자네가 나를 한번 도와주게나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염병, 화장실의 날이죠. 11월 19일은 세계 화장실의 날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조선에도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주로 그 화장실의 변을 주로 뭐로 썼습니까? 거름을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전염병의 온상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거기에 기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전염병이 창궐하겠다. 마침 이때 이완이 그 젊은 무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전에 자네 내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다.
하고 하면서 전염병에 내가 아는 사람의 집안이 전염병에 휘말려 모두 죽어버려요. 그 사람들의 거기 가서 염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자 젊은 무관은 군소리 없이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러 떠납니다. 온 고을이 휑하겠죠. 사람들은 다 뭐 도망가고 거기 남은 사람들은 다 전염병으로 죽었겠죠. 얼마나 얼씬연스럽겠습니까. 거기에 이 젊은 무관은 갑니다. 그리고 시체 5구를 찾아냅니다. 발견합니다. 그리고 염원하기 시작하죠. 근데 세 번째 시체를 염할 때 이 손을 이렇게 그 시체를 만져보니까 굳지도 않고, 원래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차와지죠. 근데 손끝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온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체가 갑자기 벌떡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팔로 그 젊은 무관의 뺨을 후려갈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기절해서 죽었을 거예요. 뺨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아마 기절해서 너무 두려워, 너무 무섭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뿐인데. 근데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내 뺨을 때렸어. 그 자체가 공포스럽죠. 근데 이 젊은 무사는 끄떡도 안 하고 내 이놈, 내가 죽은 자가 감히 누구의 몸이라고 손을 대는 것이냐 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체가 껄껄 웃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무관이 불을 켜보니까 이거 다름 아니라 바로 이완 대감이었어요. 그 이완 대감이 어떤 깨를 썼냐면 어쨌든 그 젊은 무관이 얼마나 진짜 정말 그 두려움이 없는, 그냥 사람 죽이고 병사 하나 죽이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깨를 부린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정말 이 담력이 큰 이런 사람인지 소위 시험한 거죠. 시험이 아니고 시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합격한 이 젊은 무관은 이완 대감의 눈에 쏙 들게 됩니다. 이 젊은 무관 이름이 신여철입니다. 신여철. 이 신여철도 이후에 훈련 도감 대장이 되거든요. 열심히 담력이 컸기 때문에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근데 이 신여철 이분의 조상 중에 신립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장군이죠. 예, 유명한 장군입니다. 신립장군. 탕금대 전투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탕금대 전투. 정말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일본군들이 아니죠. 일본 왜구들이죠. 왜구들이 엄청나게 부산에 상륙해서 한양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이때 탕금대에서 신립장군이 약 2만 명 정도의 조선 군을 데리고 일본 왜구들과 맞습니다. 그때 일본 왜구들도 한 2만 명, 거의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조선이 훨씬 유리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전멸합니다. 우리 조선군은 거의 전멸하고 일본 왜구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사망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탕금대가 평지거든요. 평지. 그러면 아무래도 조총을 잘 사용하는 쪽은 일본 왜구들이었어요. 그럼 유리하죠. 우리는 소위 말해서 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 그럼 그만큼 유리하다는, 홈이라는 게 뭐 우리 여러 가지 그 프로 야구라든지 프로 축구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홈에서 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잘 익숙하잖아요. 야구장이나 축구장이 다 자기들한테 익숙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안정이 좀 오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신립장군이 엄청난 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대등한 병력을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형을 이용하지 않는다? 우리 조선 그 산 지형을 잘 이용해서 그 일본 왜구를 막았더라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이유는 모릅니다. 왜 신립장군, 그 대단한 신립장군이 그 많은 병사를 데리고 평야에서 일본군과 맞붙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그만큼 병력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정말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자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정말 내가 자신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지 않을까. 탕금대 전투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탕금대 전투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삶도 바로 그런 것이 않을까. 너무 확신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립장군이 너무 확신했다. 이 정도 병력, 비슷한 병력이면 충분히 일본 왜구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저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뜻돌이 부릅니다. 손님별.